자, 안녕하세요. 3단원 2장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2절 갑신정변과 열강의 각축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0쪽부터 122쪽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제목의 갑신정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갑신년 1884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계하파들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옹건계하파와 급진계하파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급진계하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켰던 사건, 이것이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은 3.1천하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 사건 이후에 1880년대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각축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거문도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중립파론이 대두가 됩니다. 중립파,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중립파론이 주장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파의 분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은 지난 시간에 1882년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개화의 방식과 외교 방향 등을 둘러싸고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교과서에 간략하게 표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의 형성과 분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원래 이 개화 사상은 북학파 실학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홍대용이라든가 박지원, 박재가와 같은 북학파는 이제 중상학파라고도 하죠. 상공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라고도 표현이 되겠고요. 이 중상학파 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사상으로 이들을 계승해서 개화 사상의 선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규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경석, 유홍기와 같은 사람들이 개화 사상의 선구자들이 됐고요. 이분들을 우리가 통상개화론자라고 불러요. 통상개화론. 자,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은 건 아니고요. 어떤 주장을 좀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서양과 통상을 맺고 그리고 빨리 개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이분들의 제자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개화파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정치 세력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모군란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 개화파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옹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죠. 이모군란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우는 이 갑신정변은 바로 이 급진개화파 사상가들이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이 급진개화파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과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분들 밑에 갑신정변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러면 이 개화파의 그 흐름 가운데 옹공개화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옹공개화파 인물들 중에 이 김홍집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분이죠. 지난번 조선 책략을 조선에 가지고 왔던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이 옹검개화파의 주장은 한마디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개화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 양무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중체서용이었죠. 자, 이 중체서용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중국의 것을 중심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서양에 필요한 것들만 이용하자라는 다소 소극적인 방식, 그러니까 온건한 방식, 점진적인 방식의 개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화 방식도 역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 성리학적 질서 이런 것들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 중에 필요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적인 방식도 이 청나라에 대해서 4대 외교를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계속 맺자. 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급진기아파는요, 우리 아까 보셨던 김옥균이 지도자였고요. 자, 그리고 박영효, 홍용식, 서광범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요. 매우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자, 그리고 이분들이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개혁은 바로 일본에서 행해졌던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자, 옆에다 좀 써볼게요. 메이지 유신. 자, 이 메이지 유신의 그 기본적인 정신은,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죠? 개화의 방향이 바로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사상, 제도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흐름 맞죠? 급진적이고 개혁적이다. 그리고 아까 표시는 안 했지만 온건계화파는 온건한 방식의 개화, 점진적 방식의 개화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옆에다가 점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청나라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특히 이 청나라가 내정 간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화에 반대된다, 개화에 방해가 된다라고 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 반대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급진계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신년 1884년 일어났던 정변입니다.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격변, 변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배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김옥균이 급진계화파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개화 정책에 필요한 자금 이거를 일본에서 빌려오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차관이죠. 차관은 한 나라의 정부, 기업, 은행 따위가 다른 나라의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빌린 돈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일본까지 갑니다. 그런데 가서 차관을 빌려오는 데까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국내에서 이 급진계화파의 입지가 축소가 됩니다. 김옥균이 이걸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온건계화파의 이제 정치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일본 차관 도입 실패 위에다가 김옥균이라고 좀 적어볼게요. 김옥균이 주도했던 거니까. 자, 그랬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청푸전쟁이 발발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 청푸전쟁은 베트남을 놓고 자, 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을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고자 하자 청나라가 이에 반발해서 이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의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그 이모군한테 들어왔던 청나라 군대 있잖아요. 이 청나라 군대의 절반이 철수하게 됩니다. 자, 이게 김옥균의 입장에서 급진계화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청나라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정변을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게다가 일본 일본 외교관이죠. 공사가 급진계화파가 정변을 일으킬 경우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급진계합화가 이제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게 우정국입니다. 자, 이 우정국이 개국하는 그 축하 파티가 있겠죠. 그 파티 자리에서, 축하연 자리에서 정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때 온공계합화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변을 일으킨 다음 그 온공계합화 인사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던 그 밤에 정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온공계합화 인사들을 제거하고 다음날 새 정부가 구성되었음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개혁 정강, 급진계합화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개혁에 대한 생각들, 이런 14개조로 구성된 개혁 정강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나라 군대가 다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철수했던 청나라 군대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진입을 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일본 군대가 제물포를 통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철수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급진계합화 인사들도 그들을 따라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 이렇게 되면서 3일 만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3.1천하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3번 보시죠. 개혁 정강입니다. 자, 그들이 발표했던 이 개혁 정강에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자. 그리고 신분제도를 폐지하자. 이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제도를 의미합니다. 가문을 따지는 거죠. 신분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지조법. 여기서 지조법은 주의하실 게 토지제도는 아닙니다.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고요. 토지를 다시 분배하는 그러한 개혁은 아니고 땅지자죠. 그래서 땅에 붙는 조세,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세와 관련된 법을 개혁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각제도라고 해서 왕권을 좀 약화시키고 그 밑에 있는 관료들로 구성된 정부가 정권을 주도하도록 일종의 왕권을 약화시킨 입헌군주제 형태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입헌군주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정강의 내용을 실제 자료를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당시 발표했던 개혁정강입니다. 자, 1조에 보면 대원군을 며칠 안에 모셔올 것. 여기서 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왜 며칠 안에 모셔올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모군란 때 납치가 돼서 그 대원군이 청나라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 대원군을 다시 모셔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사대 관계는 이제 그만하겠다. 사대 관계를 청산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2조를 보면 문벌을 폐지한다. 그리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이런 식의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주장이 되어 있어요.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3조에 보면은 토지세 개혁, 지조법을 개혁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다. 자, 그 다음 13조 대신과 참차는 매일 한문 안의 의정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결정을 논의하고 정령을 반포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각이 정치를 주도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헌군주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헌군주제. 헌법의 그 제한 하에 헌법을 세워서 군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4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 당시에 급진기아파가 발표했던 개혁 정강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의의와 한계입니다. 자,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 운동이다. 이거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대 국가 건설을 지향했던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은 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 운동에 추가로 좀 필기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국왕의 전제권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전제권. 왕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제권이라고 하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전제권. 자, 이거를 축소시키고 내각의 권한을 높이려고 했다. 자, 그리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했다.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모습이었다. 자, 그리고 1894년의 갑오개혁과 그리고 독립협회, 그 이후의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한마디로 1890년대의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한계를 좀 보시면요. 안타까운 부분은 외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특히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한 거죠. 일본이 막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이것도 좀 메모해 보죠. 일본은 마지막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결국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의 지식인. 자, 지금 아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주역들은 모두 다 양반 출신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지식인 엘리트들, 양반들이 개혁을 추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우리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했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지지를 더욱더 받을 수 없었죠. 자, 그러면 잠깐 옆으로 가서 우리 교과서에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정총국에서 정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고종과 왕비, 민비죠. 민비는 경우궁으로 피신합니다. 여기 2번이죠. 자, 그리고 3번, 두 번째 날 새 정부가 수립됐음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 3일째 되는 날 개혁정강이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이날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요. 5번이죠.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고 그리고 김옥균, 박영효 등 주역들이 모두 다 공사관을 탈출해서 인천으로 일본 군대와 함께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함으로써 결국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의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상당히 젊어요, 나이들이. 자, 정변 실패 후에 일본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 주역이었던 지도자였던 김옥균은 상하이에서 살해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박영효와 서광범은 귀국해서 내각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훗날 서재필은 국내에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자, 모두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박영효도 서광범도 특히 서재필이 중요합니다. 독립협회의 그 창립자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주시고요. 독립협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 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이 한성조약입니다. 한성조약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역시 이모군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배상금을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파괴가 되었는데 일본 공사관에 대한 공사관의 신축비도 우리가 부담을 하게 돼요. 자, 이게 한성조약입니다. 자, 그리고 요 텐진조약은 별표를 하나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성조약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약인데 텐진 조약이라고 합니다. 텐진. 자, 철자 잘 써주시고요. 여입니다. 자, 이 조약은 조선이 맺은 조약이 아니고요. 갑신정변과 연결돼 있던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자, 이 조약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조선에서 일단 갑신정변 이후에 두 나라 군대가 철수하는 걸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철수는 하지만 이 두 나라 모두 조선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요청을 받아서 파병을 하는 나라가 상대국에게도 알려줌으로써 동시에 파병권을 얻도록 했습니다. 파병권을 얻도록 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의 국제정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이 1884년 사건이니까 이후의 정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880년대 후반 국제정세입니다. 자, 첫 번째 거문도 사건부터 보시면요. 이해를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조선이 있고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에게 영향력이 커진 나라는 청나라가 되겠죠. 자, 청이 난로 세력이 강해지자 조선은 이러한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 그러니까 조선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싫어했던 제국주의 국가가 있어요. 이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우리나라 영토를 또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문도를 우리 한반도 남부에 있는 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청나라 간섭이 심화되자 고종이 청나라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비밀 협상을 추진하고요.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막는다는 고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사건이다. 2년 만에 영국군은 철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립화론 제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좀 적었던 나라가 독일이 있었거든요. 자,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양의 유학을 갔다 온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 있어요. 육일준입니다. 이분이 서양을 이제 다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독일의 외교관이었던 부들러와 함께 육일준이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중립화론이 되겠습니다. 중립화. 우리나라를 그 어떤 나라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국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론에 그치고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강 정책입니다. 자, 스스로 강해진다.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죠. 자, 국내에서는 일종의 군사 훈련 기관인 연무공원, 자, 위에다가 사관학교라고 좀 적어 주시죠. 군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옛날에는 학교를 공원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연무공원. 자, 그 다음에 영재를 육성하는 공원이다. 그래서 유경공원. 자, 이 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외국어를 주로 가르쳤던 학교입니다. 외국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국외에서는 서양 국가 중 미국에 최초로 우리나라 공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교과서에 실린 지도입니다. 자, 그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청나라부터 볼게요. 1882년 이모군란 이후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는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일본과 청 사이의 조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요거 아까 안 적었네요.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암기 비법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약과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 많이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요거 이름이 되게 길다 그랬죠. 자,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는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 특히 제물포조약과 한성조약은 둘 다 일본에게 배상금을 줬던 조약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임제조 갑한텐 이렇게 외워주시면 두 문자로 이렇게 6글자로 외워주시면 각각 해당되는 조약들이 무엇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와서 러시아와 체결된 조약은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이 있겠고, 요건 아까 얘기했던 그 비밀 협약하고는 좀 다른 조약입니다. 공식적으로 체결된 조약이고요. 그리고 영국하고는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거문도 사건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